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 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째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늘 임명장을 이제 수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는 결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불통 폭주다.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임명 강행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부터 볼까요? 지금 이번에 임명 강행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보다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1기 내각에서 장관급 인사가 벌써 5명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아직 장관을 못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5년 동안 30몇 명의 그 분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채택되었지만 지금은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4개월 만에 네. 12번째죠. 네. 근데 사실 이것이 대통령이 좀 그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사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맹렬히 공세를 세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전 정권은 그때 37명이었나요? 5년 예. 동안에. 근데 이번에 지금 4개월 만에 12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이전 정부의 약 30몇 회 이상의 이제 임명 강행이 됐을 때도 이제 역대급 이제 좀 네. 불통 인사다라는 그랬었죠.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저희 정부도 지금 짧은 기간에 10회 이상 지금 임명 네.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정쟁이 좀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한나라당 불법 자금 사건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지 이런 오히려 저희 당의 어떤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에 수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어떤 이분이 어떤 정파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게 충분히 입증된 사람인데 이런 부분까지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역대 최장이죠. 133회간의 검찰총장 공백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만큼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 수사 그리고 검수완박 대응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어떤 방향키를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분께서 어떤 권력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뭐 이전 정부에도 충분히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명정대하게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 자체는 이제 저는 원래 꾸준히 반대를 하던 법안이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검찰 조직도 뭐 이제 좀 새로운 수사 방향이나 이제 이러한 법칙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사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진짜 현실 이제 수사 재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공정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등 그 여권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한창 진행될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추미애 의원님이나 뭐 박범계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소환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한테 어떻게 여쭤보실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분이나 검찰을 맡으셨던 분들께 왜 소환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라고 저는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환 조사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전에 주간 리서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네. 국민들은 이제 그 압도적으로 네.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국민 여론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검찰 관련한 라인 그리고 인사 관련한 라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으로 배치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는 구조적으로 좀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같은 잣대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성남 FC의 경우에도 원래 수사가 한번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그걸 검찰이 다시 돌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증거로 보일 만한 게 있으면 다시 충분히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검찰총장 임명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도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님께서 입법의 어떤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시면서 결국 시행령으로 6개의 수사권에서 2개의 수사권으로 원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좁혔는데 분류를 막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수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상태라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는 여기가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공업이 이제 그 정자동의 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물 아무것도 안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의료부지로 된 거라서 의료시설만 지을 수 있게 된 지역이었거든요. 네. 의료시설 용지 목적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한 평균 9억 정도 후원을 받던 성남 FC에 네. 갑자기 100억대가 넘는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중에서 그 두산 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넘고요. 그런데 또 공공연하게 정말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또 용도 부지를 해줬어요. 성남시에서. 이런 게 충분히 저는 수사할 만한 용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정말 뭐 다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다가 뭐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성남서에서 불송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던 제가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불송치하고는 다르게 왜 불송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사할 만한 혐의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검수완박 문제도 보면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위법 체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아무리 무엇을 만든다고 한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오히려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 자체를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시의원을 비롯해서 한 20-30명 정도가 꾸려져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허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시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와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럴 만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더는 도시계획은 원래 어떤 이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줘요.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유치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성과 내는 것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도시계획 행위가 다 조사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독 이것만 다루고 있죠. 그것이 왜 다른 어떤 도시계획적인 이익이 다르게 부배되었을 때와 이것이 다른 게 설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글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번에 이제 사실 2020년만 해도 검찰과 경찰이 6개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분류 체계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걸 완강하게 반대했죠.
근데 갑자기 그 분류 체계가 없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다시 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입법 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왜 한동훈 장관에게 떠넘기냐라고 하시는 게 저는 나중에 설명이 될까 싶긴 합니다. 네, 청년 마수답게 지금 토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문성호 대변인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은 네.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재명 대표와 또 그의 부인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검경의 전 방위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민주당도 대여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같은 대여 강경 모드에 대해서 또 이제 회의론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저는 특검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특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이 어떤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저는 누구에게나 특권 없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것이 정치의 중심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검찰이나 경찰 혹은 아니면 사법부에서 잘 판단하면 될 일이죠. 근데 이것이 야당의 중심 의제가 되는 순간 마치 정치가 다뤄야 될 것들의 중에 이게 되게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뭐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관료들이 원래 해왔던 대로 결정하게 돼요. 정치적 논점이 되어서 이것을 토론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국면을 안 가길 바랬는데 근데 여튼 이제 수사하지 말아달라가 아니라 이게 계속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뭔가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뭔가 수사가 좀 부적절하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뭐 봐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또 야당이 또 자극받아서 네. 계속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이게 공방의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양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저는 쌍특검이든 뭐든 이것을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되는 방식으로 얼른 해치울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서로 협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단적인 이런 그 사법적인 그 논의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민생이 후순위로 거의 이제 묻히다시피 그 이야기가 뉴스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 또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가족 관련 수사에서 뭐 이제 아내분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법인카드가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로 인해서 사용할 수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 법카가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할 염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들의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비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뭐 성인된 아들을 뭐 들급해가지고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수사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뭐 저희 당에서도 이런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뉴스 기사 중에서요, 포털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이 878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새 영빈관을 신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던 녹취가 또 공개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용산 청사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대선에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 약 400원대 후반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뭐 어떤 이전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쓸 수 있다.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갑작스럽게 야 400 얼마면 끝난다더니 왜 900 얼마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너희 왜 이렇게 말을 뒤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쟁의 이슈가 되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솔직히 보면 조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옮기려는데 여기에 한 400억 정도가 들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상황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했던 액수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예수가 다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번복입니다. 번복의 번복.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투표가 있기 며칠 전에 그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광화문 집무실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광화문 집무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1년 넘게 검토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전문가들이랑 다 이야기해서 할 수 있었다. 근데 10일이 채 안 돼서 그걸 검토할 시간도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광화문은 재앙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용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5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500억에 지금 경찰청, 뭐 외교부 등등으로 이미 300억이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영빈관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870억.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보다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더 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냐면 번복의 번복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할 때 얼마가 될지 전혀 추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소위 지르고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딱 집권 초에 되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줬던 사례인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이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도어 스태핑 되게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불가능했던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되려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니까 교통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한남 관저로 옮기더라도 교통통제해야 되니까 이럴 거면 왜 옮겼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죠. 여당은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이제 맹비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이제 언급을 하자 야당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는 건 사건의 주도자임을 스스로 이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전 정권 지우기에 대한 뭐 그 서로 간의 논박이 있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 재충돌과 함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또 후폭풍이 크게 우려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발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2022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을 수 있는 발언인가? 왜 그랬냐면 우선 재생에너지 관련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전시킬까가 되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재생에너지 그 비율이 전체의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 재생에너지로만 하겠다. 근데 네.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잘못된 사업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 태양광 산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자기가 똑똑히 파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어떤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서 결과가 지금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는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것의 일환인데 결과가 나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지금 짐작하고 계세요. 그런 어떤 근거가 나왔나요?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누가 이 돈을 뭐 뇌물로 돌렸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를 문재인 정부랑 연결해서 뭔가 이야기한다?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당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굉장히 여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수사가 안 될까 하고 궁금해할 정도였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게 굉장히 늦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표본 조사를 한 12개 업체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부정대출 아니면 뭐 보조금만 받고 폐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에서 거의 2천억이 넘는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랑 있다는 뭐 증거 있냐 연결 있냐.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공범인 건데 뭐 아직 몰랐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태양광 사업 추진했던 걸 민주당 정부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먼저 있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뭐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 억울하다. 이런 말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없는 사건을 갖고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성호 대변인께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바통을 경선 없이 조호영 의원에게 넘기는 합의 추대를 위해서 다른 의원들 출마를 좀 만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 겁니까? 제가 뭐 권 만류한 게 의원님하고 뭐 사실인가요?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 유언비어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네네.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늘 또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께서 내셨던 이의 신청이 기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뭐 얼마 전에 뭘 했던 거, 뭐 몇 개월 전에 했던 거, 며칠 전에 했던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대화 주제에서 금방금방 이탈해 버려가지고 저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당내가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라 참 안타깝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19일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뭐 항상 앞날이 매일 매주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